한평생 글자가 무서웠는데 그날 밤 저는 책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대호, 올해 69살입니다. 평생을 일용직으로 살아왔고 글이라곤 제 이름 석자 겨우 쓸 줄 아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남자가 밥벌이나 배워라고 하셨고 저는 11살 때부터 공사판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6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글자는 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에 가도 병원에 가도 버스를 타도 저는 항상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전 글자가 무서웠습니다. 그날은 12월 15일이었습니다. 바람이 칼날처럼 매서운 밤이었어요. 저는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낮에 찾아간 공사장 3곳에서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시네요.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쪽방 촌월세는 이미 2달째 밀렸고 그날 하루 먹은 건 편의점 앞에서 얻어먹은 삼각김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주머니엔 1,500원이 전부였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몸은 떨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를 지나가는데 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책 한 권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파란색 표지에 먼지가 잔뜩 앉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발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몸을 굽혀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피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뭐라도 손에 쥐고 싶었던 걸까요? 표지엔 글자들이 빼곡했지만 저는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책장을 넘겼습니다. 1장, 2장.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쓰여 있을까? 평생 궁금해하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전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어가며 소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 람, 은, 더듬더듬, 느리게 한 글자씩, 마치 아이처럼요. 추운 골목에서 69살 노인이 책을 붙들고 중얼거리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추위도 배고픔도 잊었습니다. 무슨 책을 읽고 계세요?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30살은 되어 보이는 여자가 코트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 황급히 책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들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추우시죠? 이거라도 드세요. 커피 한 잔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멍하니 받았습니다. 저는 글을 잘 못 읽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계단 위에 나란히요. 전 정의연이라고 해요. 저기 모퉁이 도서관 관장이에요. 손가락으로 100m쯤 떨어진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매일 밤 이 길을 지나가는데 오늘은 어르신이 책을 읽고 계시길래 그날 밤 저는 그 여자와 1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누군가와 그렇게 오래 대화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의연 관장은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일자리 찾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건 어때요? 서가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런 일이요. 많지는 않지만 한 달에 100만 원 드릴 수 있어요. 100만 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도서관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정의연 관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내일 아침 9시에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날 밤 저는 쪽방으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파란 책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가져본 첫 번째 책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책장을 넘기며 저는 오래된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11살 때였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이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매일 창문 너머로 봤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학교에 가고 싶어요. 아버지는 술에 취한 채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학교는 무슨, 남자가 밥벌이나 배워. 내일부터 공사판 따라와.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공사판을 따라다녔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개고 망치질을 배웠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등은 굽었습니다. 그렇게 6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그를 모르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수없이 겪었습니다. 25살 때 결혼했습니다. 혼인신고서에 제 이름을 쓸 때 손이 떨렸습니다. 유대호 세 글자를 쓰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옆에 있던 구청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지만 그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 대진이, 딸 수연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알림장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빠서 그래. 엄마한테 보여드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저를 피했습니다. 학교 행사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참관 수업 신청서를 쓸 수 없었으니까요. 40살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의사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동의서예요. 빨리 사인만 하세요. 그날도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쪽방 천장을 보며 이런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을까? 이 나이에도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9시 정각에 도서관 앞에 섰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지만 제게는 궁전처럼 보였습니다. 정의연 관장이 문을 열고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반납된 책을 제자리에 꽂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을 제자리에 꽂을 수가 없었습니다. 책등에 쓰인 숫자와 글자를 읽을 수 없었으니까요. 첫날 저는 1시간 동안 책 5권을 놓고 망설였습니다. 어디에 꽂아야 할지 몰라서요. 다른 직원이 지나가다 저를 봤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뭐 하세요? 그 책은 저기 꽂으시면 되는데. 손가락으로 서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직원은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고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휴게실로 갔지만 저는 서가 사이에 숨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먹은 게 전부였지만 사람들과 마주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때 정의연 관장이 찾아왔습니다. 유 선생님, 왜 여기 계세요? 점심 안 드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관장님, 저는 책을 제자리에 못 꽂습니다. 글자를 못 읽어서요. 제가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의연 관장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 선생님, 제 아버지도 글을 못 읽으셨어요. 평생 농사를 지으셨는데 70이 넘어서야 글을 배우셨죠.
그런데 아세요? 배우고 나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뭔지.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는 75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책을 읽으셨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들을 위해서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관장님, 어려우시죠? 괜찮아요. 함께 배우면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천천히 하나씩. 그날부터 정의연 관장은 매일 점심시간마다 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엔 자음과 모음부터였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저는 노트에 반복해서 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60년 만에 처음 잡아보는 연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책, 사람, 하늘. 2주가 지나자 짧은 문장을 읽었습니다. 나는 책을 읽는다. 그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책 등의 제목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느리게 하지만 확실하게요. 도서관 일도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동화책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려운 책으로 나아갔습니다. 2달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글자가 술술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평생 글을 읽어온 사람처럼요. 정의연 관장은 놀라워했습니다. 유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빨리 배우시는 분은 처음 봐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기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3달째가 되었을 때 저는 도서관의 모든 책 위치를 외웠습니다. 2,500권이 넘는 책들의 제목과 저자, 분류번호까지요. 사람들이 책을 찾으러 오면 저는 곧장 안내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 책이요? 3층 서가 4번째 칸 왼쪽에서 5번째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컴퓨터보다 빠르시네요. 어느 날 정의연 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유 선생님,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셔요. 시 문화센터 이사장님이신데 제가 선생님 이야기를 드렸더니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왜 만나시려고. 오후 3시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도서관에 들어왔습니다. 회색 양복에 안경을 쓴 그 사람이 바로 배상길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유대호 선생님이시죠? 정 관장님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1시간 동안 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 책과의 만남, 지난 3개월간의 변화에 대해서요. 배상길 이사장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문화센터에 기록 보관실이 있습니다. 오래된 문서들이 수천 권 쌓여 있는데 아무도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정 관장님 말로는 선생님이 정리의 천재시라던데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아직 글을 완벽하게. 아니에요. 배상길 이사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배우면서 하시면 됩니다. 월급은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200만 원. 저는 평생 그런 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시 문화센터 기록 보관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서가들, 먼지 쌓인 상자들, 어지럽게 쌓인 문서 더미들. 적어도 5천 권은 되어 보였습니다. 조선시대 문서부터 일제강점기 기록, 해방 이후 자료들까지. 누군가는 이걸 쓰레기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눈엔 보물로 보였습니다. 배상길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이 문서들이 정리만 되면
시문화재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년간 방치됐어요. 전문가들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첫날 저는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 나왔습니다. 한자와 옛 한글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한자 사전을 빌려왔습니다. 하나하나 찾아가며 읽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앉아서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서들은 연도별로, 주제별로 나뉘어야 했습니다. 저는 빈 공책에 분류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시대 토지문서, 일제강점기 호적자료, 해방 이후 행정기록, 23개의 대분류, 117개의 소분류를 만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1000권의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배산길 이사장이 들어왔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걸 혼자 다 하신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2달째 저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조선 후기 이 지역 양반 가문의 토지 거래 문서였습니다. 300년 전 기록이었지만 보존 상태가 완벽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그 문서를 한 글자 한 글자 해독했습니다. 한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석 달간 배운 실력으로 천천히 읽어나갔습니다. 정해년 9월 토지 30결을 은자 50냥에 매도하다.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300년 전 사람들의 삶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하루하루를 버텼을 것입니다. 그 기록이 제 손에 있었습니다. 배산길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장님,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1시간 뒤 이사장이 달려왔습니다. 문서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엄청난 발견입니다. 지역사 연구에 큰 의미가 있어요.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 선생님, 이 문서만 해도 시 문화재 가치가 충분합니다. 선생님이 이걸 찾으셨어요. 아니, 이걸 읽어내셨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저 한 글자씩 짚어가며 읽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연구입니다. 그날 밤 저는 보관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300년 전 문서를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60년 동안 그를 몰랐는데 이제 300년 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석 달째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문서 속 글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문서는 여기에 분류하면 되겠구나. 저 기록은 저것과 연결되는구나.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정의연 관장이 보관실에 찾아왔습니다. 유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석 달 만에 이렇게. 그는 정리된 서가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문서가 연도순, 주제별로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라벨도 하나하나 손으로 썼습니다. 제 글씨는 여전히 삐뚤삐뚤했지만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정의연 관장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처럼 글을 못 읽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선생님이 그분들을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저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아니에요. 선생님만큼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늦깎이 배움터가 시작됐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 도서관 2층 작은 방에서요. 첫날 5명이 왔습니다.
70대 할머니 2분, 60대 할아버지 3분. 모두 그를 몰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칠판에 자음을 썼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어르신, 손이 떨리시네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네, 저도 떨립니다. 제가 글을 배운 지 겨우 반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 말에 5명 모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선생님도 저희랑 똑같이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한 달 뒤엔 10명이 됐습니다. 2달 뒤엔 20명, 석 달 뒤엔 50명. 소문이 났습니다. 69의 글을 배운 선생님이 가르친다더라. 그 선생님은 우리 마음을 알아준다더라. 그 중에 박순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78살이셨습니다. 첫 수업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손자 이름도 못 써요. 손자가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할머니가 이름도 못 쓴다고 하면 창피해 할까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손자분 이름이 뭐예요? 박민준이요. 저는 칠판에 박민준 3글자를 썼습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함께 연습해 볼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손자 이름을 완벽하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할머니가 저를 붙잡고 우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손자 입학식이었어요. 제가 알림장에 이름을 써줬어요. 손자가 너무 좋아했어요. 할머니가 이름 써줬어 하면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할머니는 계속 우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글을 배운다는 건 단순히 문자를 익히는 게 아니라 존엄을 되찾는 일이라는 거요. 2달 뒤 박순자 할머니는 손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10줄짜리 짧은 편지였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너를 사랑한단다. 건강하게 자라렴. 할머니가 응원한다. 할머니는 그 편지를 수업 시간에 읽어주셨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기록 보관실 정리가 끝났습니다. 5,327건의 문서가 완벽하게 분류됐습니다. 시는 이 자료들을 문화재로 등재했습니다. 배상길 이사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유대호 선생님 덕분입니다. 저는 기자회견장 뒤에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생 글을 몰랐습니다.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배움의 늦은 때란 없다는 걸요. 그날 저녁 쪽방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돌아보니 30대 남자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제 자식들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신문에서 봤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술만 마시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집에 돈도 안 갖다 주던 그때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제게서 떨어져 살았습니다. 30년 가까이 얼굴 한 번 못 봤습니다. 미안하다.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달라지셨다니. 우리가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지 못했는데 이제야 그 말을 듣게 됐습니다. 같이 저녁 먹을까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40년 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메뉴판을 받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직접 메뉴를 읽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비빔밥.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메뉴판을 읽으시네. 응, 이제 읽을 수 있단다. 저는 웃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책을 읽으세요? 그것도 옛날 한자로 된 문서까지? 그래. 천천히 하면 읽을 수 있더구나. 식사를 하며 저는 지난 1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을 주운 일, 도서관에서 일한 일, 글을 배운 일, 문서를 정리한 일, 배움터를 연 일. 아이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너무 오래 외면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지. 술만 마시고 돈도 안 벌고 너희한테 화만 내고 미안했다. 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만진 딸의 손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너무 늦었나요? 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늦은 건 없단다. 아버지가 증명했잖니. 69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그런데 아버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손자들이 있어요. 대진이가 10살, 수연이가 8살이에요.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해요. 손자.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라니. 네. 아이들한테 할아버지 이야기했어요. 신문에 나신 것도 보여줬고요.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랑 같이 사세요. 큰 집으로 이사했어요. 아버지 방도 마련해뒀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다. 아버지는 이제 할 일이 있단다. 무슨 일이요? 가르칠 사람들이 있어. 늦깎이 배움터에. 아들과 딸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자주 연락해요. 그리고 손자들 꼭 데리고 올게요. 그날 밤 저는 쪽방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가족을 되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제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실해졌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배움터는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 5명으로 시작했던 수업이 이제는 6개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그리고 한자반, 편지 쓰기반, 컴퓨터반까지.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졸업생 중 몇 분이 자원봉사 강사로 나서주셨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뿐 아니라 월요일과 수요일에도 수업을 열었습니다. 정희연 관장은 도서관 3층 전체를 배움터로 내어주었습니다. 시에서도 지원금을 보내왔습니다. 유대호 선생님의 배움터는 우리 시의 자랑입니다라는 공문과 함께요. 손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대진이와 수연이 처음 보는 아이들이었지만 제 가슴은 뛰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은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 작은 몸을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신문에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대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이들을 배움터에 데리고 갔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였지만 몇몇 어르신들이 남아서 복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얘들아, 인사드려라. 할아버지 학생분들이시다. 아이들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손자들이구만. 예쁘네. 수연이가 칠판에 쓰인 글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이에요. 저도 배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읽었네.
할아버지도 처음 배운 글자가 사람이었단다. 정말요? 그럼 우리 똑같네요. 아이들을 돌려보낸 후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이제는 더 큰 가족을 만들고 있다는 거요. 배움터의 어르신들, 함께 가르치는 봉사자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제 가족까지 모두가 제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지금 배움터엔 8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50살부터 90살까지요. 저는 매일 그분들을 만납니다. 함께 글을 읽고, 함께 책을 펼치고, 함께 꿈을 꿉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 꿈들을요. 어제 한 할머니가 저에게 편지를 주셨습니다. 손글씨로 쓴 편지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손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80살에 처음 쓴 편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또 울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도서관에 갑니다. 그리고 배움터에 갑니다. 손에는 책 한 권이 들려 있습니다. 1년 전 쓰레기통 옆에서 주웠던 그 파란 책이요. 저는 가끔 그 책을 펼쳐봅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은 배움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날 밤 글자가 무서웠던 제가 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69살에요.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이 딱 맞는 때였습니다. 자식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살아요, 아버지.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혼자가 아니란다. 800명의 학생들이 있어. 그리고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있지. 책 한 권이 내 인생을 다시 써줬어. 이제 내 이야기는 내가 쓴단다. 오늘도 배움터 문을 엽니다. 새로운 어르신들이 들어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은 그분들을 보면 1년 전 제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말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칠판에 글자를 쓰는 제 손은 여전히 떨립니다. 하지만 이제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설렘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거라는 설렘이요. 밤이 되면 저는 쪽방으로 돌아갑니다. 작은 책상 위엔 책들이 쌓여 있습니다. 20권쯤 될까요? 모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책들입니다. 저는 매일 밤 한 권씩 펼칩니다. 그리고 읽습니다. 천천히 소리내어 한 문장 한 문장 음미하며 창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1년 전 그날처럼 추운 겨울밤입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따뜻합니다. 글자는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이제 글자는 제 친구입니다. 제 선생님이고 제 위로이고 제 희망입니다. 저처럼 69에도 70에도 80에도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책 한 권이 제 인생을 바꿨듯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배웁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게 제 새로운 인생입니다. 버려진 책 한 권이 만들어준 새로운 길이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